네, 블루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잘 보내셨죠? 근데 한 달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너무나 뭐 쫓아다니는 이슈들도 많고 현안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슈 챙기기 너무 힘듭니다. 예, 앵커께서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좀 미리 와서 들어봤는데 아침에 뉴스 잠깐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네. 막 제가 밤새 몰랐던 것들도 막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셨나요? 네, 네. 좀 알토란 같죠? 이렇게 답변 강요하면 안 되는데. 뉴스 브리핑은 알토라 아니고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나온 것들은. 네, 정답이십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질문 드려갖고. 아니, 알찬데라 괜찮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네. 어제 또 발언이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코로나 세대의 학력 저하가 심각했는데 코로나 세대 초선들도 소통이 잘 안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 글쎄요. 좀 센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어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사실 재선 3선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많아서 더 소통이 안 될 텐데. 아,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가치지만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럼 맞아요. 소통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전당대회에 나갈 때는 박찬대는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서 1년이 지났는데 소위 말하는 뭐 비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내가 얼마나 소통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현안 쫓아가기 바쁘고 막 섭섭한 발언에 대해서 삭히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적극적으로 그거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삭히신 경우가 많았나 보군요. 그렇지만 이제 표현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소통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또 표현을 했고 또 사과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내에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사건이 아닌가. 뭔가 하여간 이견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안 좋았던 거는 뭐 기억에 남는 말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초선이 그래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신선하고 덜 기득거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경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일반 국민이었다가 국민의 시각으로 사실 혁신위를 이끌다 보니까 이미 국민들의 시각이 볼 때는 초선부터 다선까지 다 기득권 국회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런 들더라고요. 취지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영찬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주 혁신의 대상인데 이걸 안 들여다보면 문을 닫고 길을 찾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혁신 대상이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글쎄요. 뭐 일관된 주장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위가 있기 전에도 또 혁신위가 있고 난 이후에도 뭐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국민하고 당원이 조금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왜요? 혁신위가 발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좀 더 새로워지고 혁신해야 되고 결국 기득권을 좀 더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혁신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기득권으로 가장 대표되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아닌가.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치이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기대와 함께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말이다. 그러면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네. 여기서 이제 갈래지어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첫째 명락회동이 지금 2번 취소가 됐잖아요. 그냥 정말 빚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빚 때문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명락 회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긴급한 재난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뭐 충청도, 영남, 호남 가리지 않고 당 대표가 지금 바쁘게 다니면서 그 국민들의 고통, 그다음에 수해 복구 대책 이것을 마련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회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리하면 하늘이 안 도와준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뭐 저기 재난 대응을 뭐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두지휘해봤던 국무총리 출신이신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로 간에 뭐 이해할 것도 없고 양해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최고위원님의 그 말씀은 이 두 번째 명락회동을 취소한 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비가 오니까. 아니요, 그거는 먼저 얘기를 혹시 일단 미루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로서인가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뭐 이해가 필요하거나 서로 양해가 서로 간에 양해가 필요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미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서로가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기득권 뭐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그럼 연결짓는 게 지금 그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진술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초로 8월에 아마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또 영장 청구라면 체포 등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한번 네. 우리 애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8월 영장 청구설 이런 것들은 전부터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쌍방울의 전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되면 뭐 변호사비 대납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결정적인 사건들이 줄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개봉박두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 대납 얘기가 있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그거 어디로 갔어요, 진짜? 변호사비 6개월 동안 뭐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바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내용에 뭐 의총 통과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검찰발 늘 하고 있는 고질적인 언론 플레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여기서 그러면 정확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는 이화영 지사는 부지사는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술 번복을 끌어냈다라는 건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술과 관련된 뭐 회유와 겁박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배우자의 탄원서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배우자의 탄원서에. 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개월 동안 수감되면서 거의 매일같이 소환 조사를 받고요. 심한 고립감에 호소하고 있고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치아가 3개가 빠졌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행태가 군사 독재 시절 고문에 못지않다라고 하는 배우자의 탄원이 있었거든요. 그 배우자의 탄원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이 지금 호소가 있었고요. 특히 이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김건희 로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이것 그 다음에 검찰 특활비 문제. 그다음에 명품 쇼핑 문제 그리고 집중호우 대응에 있어가지고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전형적으로 검찰이 먼저 언론 보도를 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명분이라든가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례처럼 오히려 진술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건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응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 정당하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심각한 회의가 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그러니까 포기한다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인의 뭔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때는 정당한이라는 단서 조건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의연하게? 네. 그러면 그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던 그 취지는 그대로 실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남국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에 이제 그 적을 두고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를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11명이 있다면서요? 네.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상자산 보유,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네. 어떤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건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그 징계 처리 이전에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그 가상자산 보유 예.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정보 이용에 대한.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다른 뭐 11명이라니까 11명 중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10명이 될 텐데 나머지 의원이. 네네. 이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 준해서 조사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이거 갑작스러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네. 근데 또 거기서 나온 멘트를 보면 이 중에는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금 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좀 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조사는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김남국 의원 징계를 하더라도 형평성이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총선 전에는 어렵겠네요.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김남국 의원 건이 지금 몇 달 걸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이 대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대처는 지금 뭐 대통령의 태도라든가 도지사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태도와 대응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못 맞는다. 어떤 점에서?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뭐 일단 그 재난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인재로 인한 재난의 반복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실의 발언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귀국한다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든가. 예. 김용환 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두 명 죽은 것 정도로 생각했었다. 이런 발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도지사의 발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무대책이지 않았나 무대응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그 자체가 재난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재난 앞에서 정쟁은 안 된다. 이걸 그러니까 정치 공세의 꺼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따라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예. 재난 복구 그다음에 수해 복구에는 여야가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 수해 복구 지원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보조금을 유발하는 무슨 이권 카르텔이 수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이권 카르텔을 다 파헤쳐서 회수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입한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 작업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잖아요. 네. 지금 당에서 지금 이거 특인가 꾸렸죠, 당에서. 예, 특히 꾸렸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좀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뭐 제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제보라기보다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지만 양평지구, 양평 땅의 공흥지구 예. 그 특혜와 관련됐던 담당자가 또 양평 고속도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국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정결 처리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국민적 관심이 사그러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조속한 국정조사를 어제 또 한 번 강조를 했던데 국정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버티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쪽에서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예. 그럼 하자.
뭐 우리 민주당을 봐주기 위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미룬다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쉼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아니라 쉼. 네. 쉼. 네. 고속도로도 노선 때문에 그거 말이죠. 예, 그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 만나봤는데 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조세에 대해서 상당한 사실 불만이라든가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분들이신데도 이분들도 양평 고속도로 이 특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혀를 차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뻔하게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권 카르텔 혁파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검찰과 본인의 일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면하실지. 그러면 국정조사는 첫 번째 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까지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특검까지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죠. 그래요? 네. 원희룡 장관의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 선언한 거에 대한 정책 책임도 물으실 겁니까?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니까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뭐 해임 건의나 뭐 파면 저기 탄핵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좀 기다려 보고요. 네.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해임 건의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도 결국 국민의 판단과 국민의 압력을 국민의 힘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원이시죠, 국회? 네. 방통위원장 언제 지명한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명하지 않을까. 뭐 거의 뭐 이동관 특보로. 네. 그렇게 이제 그건 기정사실이고 이제 지금 시기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번 주 썰이 좀 사실 좀 돈 적 있었죠, 정치권에서. 이번 주에 지명할 거다라는. 지금 워낙 뭐 여론 자체가 나쁘니까 아마 좀 오히려 이제 시간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면 지금 위원장 공석이 그러니까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공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